먹는 게 곧 남는 것이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뇌졸중, 암, 심혈관 질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모두 예방과 치료에서 식습관이 필수적이다. 이렇듯이 음식은 뇌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 히포크라테스는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약이 되게 하라는 명언을 남겼다. 먹는다는 것은 뇌 테크 제1법칙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는 모두 뇌로 들어갈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만일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이 뇌로 들어간다면 수많은 대사산물과 찌꺼기, 독소, 약물이 뇌 안에서 아수라장을 만들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영양소가 뇌로 들어가기까지 겹겹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필요한 물질들만 통과하게 된다. 뇌를 보면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머리뼈가 1차적인 방어막을 형성한다. 간혹 골절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의 가죽처럼 질긴 뇌막이 뇌를 둘러싸고 있는데 바깥쪽부터 순서대로 경막, 거미막, 연질막이라고 한다. 더 안쪽으로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액, 뇌장벽이 있다. 뇌혈관을 통해서 외부 물질이 뇌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담벼락 역할을 한다. 이 담벼락은 포도당, 필수 아미노산, 전해질 등이 뇌피세포를 통해서 통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혈증의 대사산물, 독소 등은 뇌세포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뇌는 주로 수분, 단백질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 및 염분 등의 전해질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뇌는 이를 저장할 능력이 없으므로 뇌 동맥의 혈액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뇌 혈액순환이 10초만이라도 정지된다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뇌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는 주로 신경세포의 흥분 및 전달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일하는 힘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아포, HDL, 뇌 기능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 HDL은 통과를 한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주 살 수 있으나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며칠도 버틸 수가 없다. 우리 몸은 대략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뇌는 수분의 비율이 80%로 더 높다. 물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세포 사이의 물, 미네랄, 염분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탈수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인 포그, 즉 마치 머리에 안개가 끼듯이 정신의 혼미, 업무의 효율의 감소, 감정 변화 등이 오로지 탈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을 섭취해야 하는 걸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외부 기온, 체격, 활동량 등에 의해서 달라진다. 따라서 여자는 약 2.5리터, 남자는 약 2.7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만일 물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사 후에 마시는 차 종류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차는 차로 마셔야지 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하지만 물은 성분에 따라서 그 맛이 매우 다르고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물처럼 강하게 마실 경우에 커피의 부작용 같은 불면증이나 위장장애 또는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체내 수분을 오히려 빼낸다. 그 외에도 옥수수 염차와 결명자차는 이뇨작용이 강해
소변량이 늘면서 체내 수분 부족을 일으켜서 탈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인의 밥심, 세계인도 밥심. 다른 장기는 지방이나 당이 모두 에너지로 변환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뇌는 오로지 포도당이라는 당에만 의존한다. 더욱이 탄수화물은 섭취 후에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혈류로 흡수되는데 그 중에 포도당은 혈내의 장벽을 빠른 속도로 통과해서 뇌세포 전체에 연료를 공급한다. 활동량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겠으나 건강한 뇌가 하루에 소모하는 포도당의 양은 대략 62g이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섭취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인슐린이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미, 잡곡밥, 통밀빵처럼 우리가 달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는 식품이 최고의 천연 포도당 공급원이다. 바람직한 탄수화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현미, 수수, 보리 등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 콩류, 고구마, 참마, 호박, 당근, 파, 순무, 양파 등 야채류, 키위, 포도, 살구 등 과일류. 바람직한 탄수화물 섭취의 예는 더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하다. 더 좋은 탄수화물. 다시 말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성한 야채나 과일, 통곡물 등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 그것이 알고 싶다. 뇌의 11%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체 내의 지방은 저장지방과 구조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옆구리 살이 바로 저장지방에 속한다. 반면에 뇌에서 발견되는 지방은 대부분 구조지방이다. 인지질이나 스핑고 지질 같은 구조지방은 뇌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 구성하고 지지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신경세포, 뉴런은 지방으로 된 막이 감싸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과 인지질 같은 구조지방으로 되어 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지방은 혈내의 장벽을 통과해 뇌 전체의 세포막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이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두 지방의 비율은 2대1로 맞추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성분은 알파리놀렌산, EPA가 DHA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알파리놀렌산은 아마시, 들깨, 견과류, 치아씨 등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이를 섭취하면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및 심혈관 질환을 낮춰서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로 EPA는 눈의 망막세포와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세포의 주요 성분이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참치 등 푸른 생선 기름에 많이 들어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전을 차단해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기도 한다. 셋째, DHA는 뇌의 근간이 되는 필수 영양소로서 해조류, 멸치, 고등어, 참치 등의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력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치매나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PA, 알파리놀렌산 등등이 있다. 이것은 염증을 방지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등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식물성 오메가3도 훌륭한데 식물성 오메가3는 해조류에서 추출한다. 연어나 다랑어 같은 큰 물고기에는 수온이 적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멸치나 정어리처럼 중금속으로부터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작은 생선으로 만든 오메가3를 먹어야 한다. 단백질의 힘.
단백질은 뇌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대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대사에 관여한다. 아미노산은 신체와 뇌 기능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은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들이 합성되는 데에 문제가 생기므로 결국 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뇌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 도파민, 카테콜아민 등이 있다. 세로토닌은 아미노산이 인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지며 카테콜아민은 티로신,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은 뇌에 있는 단백질이 분해되거나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공급받아 생산이 된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의 비밀은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감정 조절과 수면 패턴은 물론 기억과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환자에게서 결핍되기 쉬운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며 치매와 연관된 기억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세로토닌의 재료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치아씨, 우유, 요구르트, 호박씨, 자두, 스피루리나, 밀빵 등이 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전구 물질로 사용해서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이런 데에서 트립토판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트립토판은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양을 식품으로 섭취해야 한다. 또한 도파민은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보상이나 동기 그리고 주의력 기능을 책임지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파킨슨병과 조현병, 약물중독 같은 몇 가지 질병은 도파민의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 도파민의 재료는 페닐라닌의 공급원이 되는 식품은 치즈, 대구, 연어, 농어, 닭고기, 돼지, 다리살, 대두, 땅콩, 치아씨, 아몬드, 병아리콩, 강낭콩, 렌트콩 등등이 있다. 한편 비타민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뇌의 활동의 에너지 생성을 보조하고 다양한 물질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B1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된다. 아세틸콜린은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물질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품은 고기, 생선, 달걀 등 동물성 식품, 또 도정하지 않은 곡물, 콩, 견과류, 감자 등이 있다. 비타민 부족 시에 발생하는 뇌신경계 질환은 비타민은 체내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질환, B1은 피로, 무기력증, 허약말초 신경에서 B6는 두통, 빈혈, 우울증, 말초 신경병증에 B12는 말초 신경병증, 척수질환, 치매 등등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B6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릴 만큼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합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B6가 결핍되면 예민함과 집중력과 상실, 피로, 우울감,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다. 비타민 B6가 풍부한 식품은 육류, 달걀, 돼지고기, 현미, 바나나, 시금치, 대두, 감자가 있다. 비타민 B9은 뇌 기능을 보존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임산부의 필수 영양소로 꼽힌다. 체내 염산 수치를 높이려면 녹색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비타민 B9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아스파라거스, 로메인, 상추 등이 있다. 느타리 버섯과 송이버섯도 있고 비타민 B12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하다. 또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기, 생선, 달걀 등 동물성 식품이 있다. 대량 무기질, 주요 기능으로서 이렇게 있다.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항 등이 있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흡수. 마지막으로 미네랄은 신경 전달을 조절한다.
마그네슘, 아연, 고리, 철, 아이오딘, 셀레늄, 망간, 그리고 칼슘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은 제2의 뇌, 장 건강이 곧 뇌의 건강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간 몸체의 안팎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의 합성어다. 태아일 때 무균 상태의 장으로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미생물 종이 점차 다양해진다. 이로 인해서 성인이 되면 장 속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축, 장은 신경전달 물질이 이어지고 뇌에 전달해서 기분이 불안, 스트레스 같이 함께 연결이 된다. 대표적인 장내 미생물은 장내 상피세포에 서식하며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병균에 대항해서 병원균의 감염을 차단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아울러 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뼈의 생성, 지방대사, 혈관 및 비타민을 생성하기도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뇌의 기능, 염증 및 혈관 상태뿐만 아니라 기본 행동, 인지 기능이나 에너지 대사까지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폐증이나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 등의 공인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장에서 뇌로사이토카인 같은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어 뇌신경계의 염증을 일으킨다. 이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등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세로토닌도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장에 있는 장크롬 친화성 세포가 세로토닌의 95%를 생산하는 주요 공급처가 된다. 이곳에서 세로토닌이 생성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물질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간다.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높아지게 되어 장내 미생물이 증식하고 세균을 통해서 발생하는 독소는 다시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때 장내 환경이 좋아서 보건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들은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세로토닌을 다량 생산함으로써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 한편 우울증이라는 것은 뇌에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데서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역시 장내 미생물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상태일 때는 장내 미생물을 균형 있게 유지하다가 항생제나 잘못된 식이 때문에 유익균에 비해서 다른 유해균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군집 불균형이 생기고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존재하던 미생물은 이렇게 균형이 파괴되면서 군집에 문제가 된다는 거네요. 군집의 붕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 같은 뇌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파킨슨병 환자들은 자율신경계 이상, 삼킴장애, 복부, 백만, 변비 등 위장관 증상을 대부분 동반하고 있다. 한 실험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장내 미생물을 살펴보니 부티르산 같은 SCFA를 만드는 세균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총을 조사해보니 정상인에 비해서 미생물총이 다양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은 장내 쪽을 매개로 해서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장내 미생물은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거나 신경이나 면역 신호를 직접 조절해서 뇌 발달 과정이나 인지, 감정, 행동 등을 조절한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 건강이 고 뇌 건강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평소 식습관 및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실천 전략으로 삼기를 바란다. 장내 세균과의 동침. 오늘은 뭐 먹지? 장내 세균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옳을까? 그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물론 위장에 많이 존재하므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지킬 수 있는 음식이란 뭘까? 그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먹고 장내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치를 높여 그 대사 사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서 미생물에게 전해질 수 있는 미생물의 먹이, 이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다. 이 중에서도 미생물이 접근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MAC라고 한다. 장내 미생물은 MAC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면 장을 갉아먹기 시작한다. 장을 보호하는 점액층에 MAC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장 점막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 자체를 말하는데 크게 비피더스균과 유산균으로 나눌 수가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먹는다고 해서 장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2주 후에는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좋은 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프리바이오틱스의 활성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한국인이 즐겨 찾는 김치는 김치 유산균인 바이셀러라고 하는 발효균이 풍부하다. 따라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늘려서 장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익한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반면에 설탕은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단순하게 한다. 이외에도 생료, 향료, 유화제, 보존제 등 화학적인 처리가 된 음식, 인공물질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장내 생태계의 근집 형성을 저해한다. 더욱이 비만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카페인 버릴까 말까? 국제커피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커피 소비는 연평균 2.1%씩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억 잔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커피는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건강에 덜 해로울까? 카페인의 하루 권고량은 400mg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커피, 편의점 커피, 믹스 커피 등 각 커피마다 카페인 함량도 제각각이다. 더구나 홍차, 콜라, 코카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선 커피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커피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커피는 피로도를 감소시켜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카페인 성분이 신경세포를 흥분시켜 뇌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므로 성취감마저도 느끼게 한다. 둘째로 블랙커피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면 대략 4%의 체지방이 감소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로, 커피는 일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커피에 들은 항산화제에 의해서 제2형 당뇨병과 일부 구강암, 대장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간성동맥 질환, 뇌졸중, 신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비교적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아미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생성을 줄이고 또 제거를 도와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노이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파킨슨 병에서는 미세 악효세포의 증식이 두드러져서 심각한 신경염적으로 이어지는데 카페인이 이를 억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커피의 단점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커피의 단점 역시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 첫째로, 커피는 위산을 증가시키므로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안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커피 2잔 반 분량의 포함된 250mg 이상의 카페인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로, 커피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또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 횟수를 증가시킨다. 또한 탈수나 칼슘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근육의 떨림이나 근육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커피는 수면을 방해한다. 카페인을 섭취한 뒤에 10분이면 최고 농도의 절반이 되면서
카페인 효과가 나타나고 섭취한 뒤에 45분이면 최고 농도에 이른 후에 감소하기 시작한다.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이 배출되는 반감기는 5시간이며 임신부는 반감기가 2배 더 오래 걸린다. 따라서 수면장애가 있다면 커피는 오전에만 마셔야 한다. 지금까지 커피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커피의 진실이 더 있다. 커피는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두통을 치료하기도 한다. 원래 카페인은 고통과 관련된 뇌 수용체를 차단하고 두통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다른 진동제를 카페인과 함께 복용 시에 약 40%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두통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커피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 커피는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을까?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식단의 일부로 즐길 수는 있으나 일부러 커피를 마실 이유는 없다.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디카페인 커피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은 없지만은 일반 커피의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녹차는 커피보다도 카페인이 훨씬 적으면서도 항산화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 커피에 부담을 느낀다면 녹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우다 뇌를 채워라.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다. 하루에 한 끼 굶는 것도 힘든데 평생 다이어트를 하느니 병원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약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다. 지방 흡입을 하면은 국소적인 지방세포는 줄어들지만 체중은 줄지는 않는다.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활력을 잃지 않고 뇌도 만족하고 건강 체력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다. 왜 살을 빼야 하는가? 젊은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인 동시에 다른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쓰고 남은 열량은 백색 지방 조직의 중성지방 형태로 쌓인다. 이러한 지방세포는 노화의 첫 단초인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특히 비만은 만성염증과 함께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심지어 암, 치매, 뇌졸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기에 내 테크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조절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내 건강 주치의 손유리가 권하는 다이어트 식단.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일정량만 먹는다. 이렇게 시간을 해서 잘 식단을 정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내 건강 좋지 손유리의 내 톡톡 내 좋은 음식 뭘까? 블루베리, 호두, 아보카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달걀, 생선 등등이 있다. 요구르트, 녹색잎 채소, 치매 예방에는 고기보다도 생선이 좋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인가요? 오메가3가 있어서 꼽힌다.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은 뭘까요?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포화 지방이 낮고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 야채 및 곡물, 견과류 위주의 음식을 매일 섭취하도록 합니다. 한편 지방은 주로 올리브오일이나 약간의 치즈나 요구르트, 생선, 가금류 또는 달걀과 함께 먹도록 권유합니다. 또한 붉은색 육류는 가끔 먹는 편이 좋으며 소량의 붉은 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 식단은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저염, 저당, 저지방의 핵심입니다. 식이섬유의 과일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의 섭취를 늘리고 소금, 설탕, 탄수화물, 포화지방의 섭취를 제한합니다.